안동중앙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번 2차시 국어 함께하게 될 이상훈입니다. 지난 1차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줬는데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또 그것과 관련된 책을 선정해서 제출하는 것이 과제물이었죠. 통합과학 카페 국어 게시판에 올리도록 했는데 아직 몇 명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4월 19일까지 주말간 이용해서 꼭 책을 선정해서 구입 또는 대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또 다른 과제물을 탑재했는데요. 그 과제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포트폴리오. 이거는 우리 2학기 수행평가에 들어갔었는데요. 총 1년 동안 2권의 책을 읽고 그 2권의 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내는 것이었죠. 그 독서 포트폴리오 과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로와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다 선정했죠? 그러면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과정을 수행해 주면 되는데, 독서 포트폴리오 과제물을 보면 첫 번째 나만의 책 선정하기 돼 있죠. 마찬가지 학년, 반, 이름 적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도서를 선정한 이유를 밑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1차시 과제물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책을 선정한 이유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도서 목차 및 제목 소개인데 말 그대로 책의 제목, 작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차례, 목차, 그 다음에 그 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을 읽기 시작할 텐데 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되는 이 독서 일지입니다. 이 독서 일지는 매번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마다 가령 4월 16일 날 내가 책을 읽었다면 4월 16일 적고요. 그다음 1쪽에서 내가 뭐 10쪽까지 읽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 10쪽 분량의 내용 중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또는 공감했거나 감동이 있었던 구절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녀는 그를 사랑했던 것이다. 뭐 이런 구절이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너무 나에게는 너무 로맨틱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긴 구절 같은 경우에도 뭐 컴퓨터 타이핑을 쳐서 치는 거니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매번 독서할 때마다 독서 날짜와 읽은 페이지, 그 다음 주요 구절과 이유를 남겨주면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자, 중요한 거는 책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말고 어떤 필기구나 펜을 들고 밑에 중요한 구절을 줄쳐가면서 읽으면 나중에 이 독서 일지를 쓸 때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독서 일지를 다 채우고 책을 다 읽으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찰을 해보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내가 부족했던 점,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띄엄띄엄 읽었던 것 같다. 또는 내가 집중을 잘 하지 못했다. 내 수준에 맞지 못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을 성찰해보고 간략한 독서 후기를 남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느낀 점, 깨달은 점, 또 인상 깊었던 점 이런 점들을 간략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두 쪽으로 되어 있죠. 독서 감상문을 쓰는 건데 마찬가지 학년 반 이름을 쓰고 여기 있는 도서 선정하기에 있는 내용들을 적어주고요. 도서명, 저자명, 독서 날짜는 위에 있던 거 맨 처음 날짜와 마지막 날짜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출판사, 영역, 독서 동기. 독서 동기는 내가 왜 이 책을 읽었는가 라는 거. 자, 그 다음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줄거리를 봐도 되고요. 또는 뭐 책에 찾아봐서 선정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책 속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명문장 뽑아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장면과 문장을 적어주고 자신이 깨달은 점,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내 삶에 영향을 준 점,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몰랐던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게 해줬다. 또는 나의 배경 지식을 넓혀줬다. 또는 내가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해줬다. 그다음 잘 몰랐던 것을 어떤 것을 알게 해줬다. 등등 내 삶에 영향을 준 3줄을 요약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읽다가 잘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다가 바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적고 사전을 찾아봐서 뜻풀이까지 적으면 이 감상문이 완료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쪽으로 된 한 장을 총 2장 제출하는 것이 2학기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로 관련된 책을 선정해서 읽으면서 미리 해놓으면 참 좋겠죠, 제출할 때. 자, 여기까지 우리 과제물 설명을 마치고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단원의 글로 쓰는 나의 꿈 단원입니다. 자, 책은 22쪽 교과서를 펼쳐주세요. 자, 22쪽을 보면 글로 쓰는 나의 꿈이라는 단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뭐와 관련돼 있을까요? 우리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문학, 문법 중에서 뭐와 제일 관련이 있을까요? 쓰는이라 되어 있으니까 쓰기와 관련돼 있겠죠. 그런데 뭐를 쓴다? 나의 꿈을 글로 쓰는구나. 그러면 나의 꿈과 관련된 글을 쓰는 단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1학기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진로 소개하는 글쓰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 이 과제를 하고 이것을 나중에 등교할 때 또 점검해서 우리가 제출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원 수행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우리 오늘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쓰기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쓰기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글을 쓴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문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생각이나 감정, 느낌을 말이 아닌 글로써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쓰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과 또 느낌을 만들어서 표현해내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쓰기가 독자와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글을 쓸 수 있다 입니다. 자, 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나 혼자만 보려고 하는 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글들은 누군가에게 읽히려고 쓰는 글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독자들이 그 글을 읽고 어떠한 피드백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아까 앞에서 봤던 감상문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SNS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독자와 필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기라는 것은 독자와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인 것이죠. 가령 한 책은 한 사람한테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읽히고 여러 사람들한테 다양한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이 소통은 그냥 상호작용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이 쓰기에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볼 수 있는 글은 조금 덜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SNS상의 글이라든가 또는 뭐 발표문, 논설문 이런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메모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쓰기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느낌을 문자로 표현한 행위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의미 구성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니까. 자, 그 다음에 쓰기라는 것은 필자와 독자 간의 상호적인 소통 방법이다. 왜냐? 필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을 표현하고 독자도 마찬가지 그것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기에는 책임감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학습 활동을 통해서 알아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 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누리소통망, 우리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곳에 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해서 여기 난가을이라는 아이디에 사람이 이런 글을 적으니까 밑에 책도사 바라문적이라는 사람이 댓글을 남겨줬죠. 이런 SN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SNS 같은 경우는 불특정은 정해지지 않은 다수를 대상으로 쓰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엄청 사회적 상호작용이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치는 영향력 또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아까 말했던 책임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공인들이 이런 SNS상에서 뭔가 글을 쓴 것이 엄청나게 논란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이 책임감이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빠른 소통, 신속한 소통, 바로바로 댓글을 달 수 있고 거기도 또 댓글을 달 수 있는 빠른 소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쓰기만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미지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좀 더 글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뭐 SNS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핸드폰만 있으면 또는 뭐 컴퓨터만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시공간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친구를 찾다거나 연락을 안 했던 친구들의 SNS를 보면서 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나 부작용도 뒤따르겠죠. 부작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략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런 언어 규칙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괴할 수 있고 은어 사용이 많다. 특정 계층들, 특정 나이대, 연령만 사용하는 이런 언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힘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런 시스템 적응이 힘든 노인층이라든가 노인층은 소통이 힘들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패스트푸드와 같이 패스트 메시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패스트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의미 없는 그런 글들, 그 다음에 영양가 없는 글들이 남발되는 그런 현상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SNS를 자기 일상 소개 또는 자기 자랑에 사용할 경우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 SNS를 끄는 사람들도 대다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SNS 상에서 우리가 부작용도 있다라는 거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SNS에서 글을 쓰는 것도 어찌 보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이니 우리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글쓰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쪽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쓰기라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오늘 24쪽부터 끝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글을 쓰라고 하면은 뭘부터 해야 될까요? 아마 내가 왜 글을 써야 되지? 누구한테 쓰지? 뭐 쓰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글을 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 계획을 먼저 해야겠죠. 계획하기. 자, 그러면 계획을 다 했어요. 누구한테 쓸지, 무엇을 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했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글감을 마련해야겠죠. 다음 쪽 넘겨볼까요?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이 글을 적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뒤에 내용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쓸만한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은
내용을 다 선정했으면 내용을 조직해야 돼요. 내가 뽑아낸 자료를 아무 때나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글의 순서, 처음 도입 부분, 그다음 중간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이 처음, 중간, 끝이라는 글의 과정에 따라서 조직을 한 뒤 우리가 표현하기는 말 그대로 글을 쓴다라는 뜻이에요. 글을 쓰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쓰기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글을 다 쓰고 나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틀린 내용이 없거나 있는지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이 고쳐 쓰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우리가 완벽한 글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된다. 첫 번째, 개각이 단계를 거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를 수집하기가 있다. 글감을 마련한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내용을 선정하기. 내가 어떤 글을 쓸 것인지 맞는 자료를 선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 글의 순서 처음 중간 끝에 맞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조직을 한 뒤 표현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단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고쳐쓰기 단계가 항상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쳐쓰기 단계는 계획을 할 때도 고칠 수도 있고 자료를 수집하다가도 고칠 수가 있고 내용 성정할 때도 고칠 수도 있고 조직하거나 표현할 때도 수정이 가능하다, 고쳐쓰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획기적이다라고 합니다. 획기적. 획기적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가도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갈 수 있다는 거죠. 거의 원처럼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획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쓰기 과정은 이렇게 획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글을 쓴다라는 거 오늘 배워봤고요. 우리가 오늘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우리가 책을 읽었었는데 오늘은 글쓰기죠. 글을 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1학기 수행평가 진로 소개하는 글쓰기가 되겠습니다. 진로 소개하는 글쓰기 진로뿐만 아니라 관심 분야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다음 차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 잘 기억을 한 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활동지를 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